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울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이탈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하루에 3,391억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손창현 팀장님? 예, 일단 그 외국인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 최소 12.4% 정도를 자산 배분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미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주식 자산 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낮아진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연기금이 목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지분을 15.4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한번 매수를 하면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5년 이상 매수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거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를 보시면 이제 순매수, 이 기관에 대한 순매수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종목들도 잠깐 보시면 일단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AI 관련된 네이버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그러면 왜 이제 공통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에 대한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방산, 전력 인프라 쪽,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로 수급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캐즘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차에 대한 구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뭐 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HBM3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연기금과 기관 쪽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네이버 역시 AI 관련돼서 이제는 돈 되는 쪽에 대한 사업이 조금 하나둘씩 눈여겨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이제 흔히 말하는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좋은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10위에 하이브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거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어도어의 뉴진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법적 리스크를 감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뉴진스가 하이브의 어도어와 전속 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죠. 하이브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노이즈는 뭐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엔터주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레 이제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연예인들이 좀 굳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레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브 쪽에 대한 단기 노이즈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되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다른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 하이브 외에 좀 반사이익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주셨네요. 국내 대비 해외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개인 거래 비중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기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기관이 선택한 이런 종목들 흐름에 주목하면서 투자해 보시라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창신 메모리 영어 이니셜은 CXMT입니다. CX는 창신이고요. MT는 메모리얼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신 메모리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뻐가지고 미국에서 빼준 게 아닙니다. 뭐냐면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창신 메모리에서 수출이 안 되면은 그것이 막히기 때문에 창신은 예외로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창신 메모리가요, DDR4 8 메가바이트를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레거시 메모리이죠. 이게 뭐냐면 실물 가격이 1.1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워낙 저가 공세를 해가지고 뭐 75센트에서 1달러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보다 한 20% 싸게 저가에 공급한다 이거죠. 그럼 누가 피해 봅니까?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피해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요 근래 반도체 주가가 내려간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로 칩스법. 그 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이죠. 칩스법, 요게 혹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뭐 폐기하거나 혹은 뭐 감축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는 520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 중에서 인텔이라든가 TSMC 거의 다 체결됐잖아요. 아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요 불안감이 제일 큰 거고, 다음 두 번째가 AI 관련된 HBM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냐 이건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기우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이 방금 소개해드린 범용 디램 가격의 축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주가에 미친 영향은 세 번째는 가장 적기 때문에 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반도체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귀가 아프시죠? 저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는 꼭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만일에 금년 안에 연말 안으로 이 칩스법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결정되면 저는 그때부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55,000원, 하이닉스 161,000원이죠.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70,000원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90,000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전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15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늘리시고 20만 원대에 가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재안에는 HBM에 대한 조항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HBM 관련주들이 크게 밀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뉴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10월 생산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비도 0.4%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까지 감소하면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네요. 어제 기준금리 잘 낮췄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응이었는데, 자, 금리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 투심 반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준 이사님?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주들이 어제도 뭐 여지없이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3거래일 만에 다시금 100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셀트리온도 어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0%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러면서 어제 코스피에서 전체 업종 지수 1위를 이제 의약품 업종이 좀 차지를 했고요. 상승률이 4.21% 기록을 했고, 외국인 기관도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또 강했었던 그
섹터 역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함께 이제 CDMO 업체들 한때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많이 부각됐었던 뭐 ST팜 그리고 바이넥스가 7에서 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흐름이었고요. 그밖에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 업체들, 특히 셀비온이 어제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퓨처캠 그리고 SK바이오팜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랠리에 동참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이런 훈풍이 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의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닥 2위 시총률인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브루노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어제도 이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훈풍을 이어가지 못했었고 뭐 루머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의 안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최근에 그 금리가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 1분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좀 더 금리 안정이 좀 더 도모가 돼야 좀 바이오주들도 본격적으로 좀 바닥을 딛고 좀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 바이오주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이렇게 깔끔하게 주가가 지금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맞췄는데 100만 원 이상에서 계속 고공행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어제 기준금리 낮춘 거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속으로 낮춘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좀 아까 속보도 계속 전해졌습니다만 트리플 감소 내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식당도 되는 데만 되고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시장에 그런 어떤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환율 리스크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조금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내수 워낙 안 좋죠. 자영업자 비중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재정 정책 또 금리 정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12월이 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나는 거 배당이죠. 밸류업 공시에도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황과 함께 대응 전략 이번에는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좀 밸류업을 좀 더 이제 공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다가 정부 당국에서도 금융 당국에서도 당근책을 좀 내놓으면서 이달만 하더라도 26곳이 공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들 기업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약세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서 주가가 평균 정도 이제 강보합권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좀 아쉽죠. 좀 더 좋아야 되는데 강보합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좀 이렇게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은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한 기업이 총 57개의 기업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압도적이죠. 54곳이고 코스닥은 3곳밖에 안 된다는 내용인데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양쪽 시장의 모든 상장사 수가 2,452개 기업이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 한 2.32% 정도 참여율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연말쯤 되면 내년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연말 효과까지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10월 달 이후에 밸류업 공시가 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 하락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밸류가 저평가 영역에 도달함이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단 공시가 시작된 5월 달 이후에 이제 지수가 코스피는 6.99% 하락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가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57개 기업의 주가를 봤을 때는 평균 0.9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아웃퍼폼했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29개 기업 주가가 올랐고요. 28개 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의 밸런스가 비슷해요. 그런 가운데서 상승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0.9이라 가지고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올해 잘 아시는 대로 기대 형성이 제일 많이 됐던 업종은 금융업종입니다. 근데 그 금융업종 자체도 글로벌 금융업종 대비해서도 좀 아웃퍼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따라간다라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통신 쪽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사실 수익 배당률이 좀 높은 업종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 아예 단기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장기로 하실 때는 아예 장기로 하셔야지 어정쩡한 기간 놓고 투자하시면 지금 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 생각하셔가지고 좀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업 관련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들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가 휴장에 들어선 가운데 증권가는 어떤 종목들 주목했을까요? 먼저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조선 3사를 주목하면서 HD현대형제들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 안에는 없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게시된 가운데 오늘은 NH투자증권이 9만 원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대한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향후 원거리의 노선 경쟁 강도가 완화될 거라며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몇 년간의 영업 환경은 대연항공사에 긍정적일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유가금리도 하향 안정화하면서 대한항공은 연간 영업이익 2조 원대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인수 이후에 부채 비율은 270% 수준으로 상승하지만 글로벌 항공사의 평균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다면서 원거리 지배력 강화에 따라 여객 수요 증대와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오션 리포트도 체크해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한화오션에 대해 출범 이후에 탄탄한 기초공사를 이어 내년은 골조를 올릴 전망이라며 목표가를 44,000원으로 7% 상향 조정했습니다. 변수로는 신규 양수한 플랜트와 풍력 사업의 실적을 주목하면서 추정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고요. 5%대 영업이익률을 내기 시작하는 상선 부문의 수익성을 등에 업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18.6% 상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특수선 부문의 실적 성장세 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새 정비 예산을 집행하는 내년부터는 MRO의 물량이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점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41,050원의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뒤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 추가 상승세 뿜어낼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봉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하나증권이 대한항공의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요. 마침 다음 소식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발표한 지 약 4년 만인데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년 만에 체결된데요. 마지막 남은 미국 BOJ가 있는데 사실 미국 법무부는 그 독과점 소송 제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년 동안 독자 기업으로 있다가 2년 후에는 합병이 되는데요. 저는 투자 전략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8대 업종이 아니죠. 그래서 5%는 투자하셔도 된다. 그럼 대한항공 25,400원 그리고 아시아나 1,900원인데 뭘 5% 사느냐? 저는 반반씩 권해드립니다. 2.5%는 대한항공, 2.5%는 아시아나 항공을 투자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동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다 주가가 희한하게 M&A 하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했죠. 둘 다 반반씩 투자 전략. LCC도 통합하지 않습니까? 진에어하고 이제 부산에어. 네, 그렇습니다. 에어부산하고. 네. 예. 그 진에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만일에 LCC 쪽을 투자하신다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5%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LCC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기업의 합병 비율도 중요하고 마일리지 이슈도 또 있습니다. 마일리지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통합 전까지.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의료주가 AI 랠리를 주도할 차세대 테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인데 그동안의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죠.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적절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높아지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는 적절한 흐름인 것 같고요. 요거에 타서 여러분들도 잘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불을 붙인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냐면은 AI는 곧 의사와 변호사를 필요 없게 만들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에 맞춰서 최근에 의료 AI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될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개선 기대지 숫자가 확 돌아섰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이 168억입니다. 근데 영업 손실이 164억이에요. 네? 비슷합니다. 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아직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단순히 이거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고 싶쇼라고 말하기엔 제 양심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YOY로 413%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로는 한 5배 이상 뛰었네요. 맞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두세 분기 지켜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테마 형성이 아니고 이제 그 상승을 뒷받침해줄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찍히는 걸 보시고 나중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닛이 한 달간 76%나 올랐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변동성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유럽 시장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시장 호황에 따라 해외 실적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물론 국내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전망까지 이번에는 김성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사실 뭐 효성중공업이 이제 효성그룹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좀 견인했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뭐 북미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 노르웨이 등 뭐 다들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 들어서만 유럽 수주가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체 수주도 7조가 넘는 그런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 하면은 가장 좀 약점인 이제 건설 사업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건설 부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만은 중공업 부분이 워낙 좀 좋아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2,300억대, 전년 동기 대비 18%대의 성장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력기기 쪽에서 대표 종목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가장 큰 강점은 미국의 북미 지역의 이제 법인을 가지고 그쪽에서 북미 인프라 투자의 호황을 온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증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내 그래 북미 지역 증설 합쳐서 매출액 기준 한 2,200억 정도의 그런 이제 증가 효과를 보이는 그런 증설이 좀 완료가 된 그런 흐름이어서 내년에도 그 성장세 기록이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높은 그런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는 LS 일렉트릭입니다. 현재 사실 초고압 변압기 부분은 매출액 기준 2,000억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8,000억까지 늘어납니다. 4배까지 늘어나는 증설을 하고요. 일진전기도 최근 이제 증설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한 6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재룡전기는 증설이 없는데 이미 가동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동을 하더라도 매출 성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지금 뭐 들어가면은 조금 좀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종목만 쭉 꼽자면 어떤 종목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뭐 증설이 무조건 많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증설도 나중에는 이게 또 역효과로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래도 리드 타임도 길 정도로 수주 잔고는 길기 때문에 저는 증설이 가장 많은 LS 일렉트릭이 그래도 바닥에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내년에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11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40분 남았습니다. 두근두근하죠. 개장 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어제 미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이제 국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본격적인 수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건설,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진스 어도 계약 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롯데그룹 관련돼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핵심 계열사 매각과 토지자산 재평가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련주, 뭐 롯데 렌탈이라든지 뭐 롯데 쇼핑, 뭐 관련주들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